결국 지금까지 이제 태양계에 있는 이제 소행성, 행성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모두 다 태양계라는 그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 중심에 이제 태양이 있죠. 그렇죠. 태양 연구하시죠. 그렇죠. 네, 태양을 태양 연구하고 연구하시죠. 있습니다. 네. 태양 연구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안에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태양은 솔직히 그냥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루에 거의 반나절을 태양과 네, 같이 살고 있죠. 네, 그리고 저희가. 태양은 그냥 저기 있고 저기 크게 있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기 있었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저기 있을 거예요. 박사님이 태양을 왜 연구를 하시는 거며 왜 또 한국에서는 왜 태양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까요? 저는 원래 처음에 태양을 연구하려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문학과 대학교에 다닐 때 외계 행성, 지구형 외계 행성 그 탐색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본의 아니게 저희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부임해서 이렇게 막 오신 젊은 교수님이 계셨고요. 그 교수님이 또 태양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너 태양 한번 공부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태양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아, 태양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되게 지루한 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태양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활동을 하죠? 그냥 저기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활동이라고 하면 뭔가 태양이 뭐 움직이고 뭐 이런 활동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분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출 현상이라고 하면은 뭐 화산 폭발하듯이 태양은 그 대부분 고온의 플라즈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플라즈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태양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것도 굉장한 속도의 고속의 뭐 초속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그러니까 1초면 서울 부산을 가는 훨씬 빠른 속도로 태양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분출되는 대규모 그런 분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행성, 그다음에 여러 행성들의 그 분출된 그 플라즈마 물질들이 당연히 그 방향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그 행성의 대기 또는 뭐 자기권과 이 상호작용을 하는 소위 얘기하는 우주 환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주 날씨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우주 환경의 변화들이 발생하는 주 요인이 태양 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류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제 관측한 데이터가 바로 그 흑점 관측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아마 제일 오래된 과학 그 관측물 중에 하나가 흑점 관측이거든요. 그래서 한 1600년대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던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거의 초창기 그 광학 망원경으로 이제 태양을 관측하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태양에 그 검은 점, 흑점이라고 얘기하는 검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보기도 쉽지 않고 태양의 그 작은 흑점을 볼 수가 없었는데 망원경으로 투영판을 대고서 이제 태양을 보니까 거기에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이 또 로테이션, 자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태양이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라 한 400~500년 전에 이제 태양의 그 자전을 흑점을 통해서 관측하게 됐고요. 그 흑점을 한 400년, 500년 관측하다 보니까 아까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흑점의 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솔라 사이클이라고 그 한 11년 주기에 이런 활동이 나타나는 것들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별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인공위성을 만드니까 초저궤도에서 대기 밀도가 뭐 11년 주기로 밀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태양 흑점 활동 때문에 그러는 거군요. 네, 태양 흑점 수의 11년 주기 변화에 따라서 태양 상수라고 하는 태양 복사 전자기파 에너지도 11년 주기로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권 밖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대기권에도 당연히 태양열이, 태양빛이 이제 와서 대기권에도 영향을 주고요. 태양의 흑점이 굉장히 적게 한 10년 뭐 이상 있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솔라 미니멈 중에서도 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 먼더 미니멈 뭐 이런 발견한 사람들 이름을 따서 줬는데요. 그때 보면은 지구의 그 소빙하기 같은 그 온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들이
여러 뭐 증거들로 이제 관측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 한 1600년대, 1800년대 이때쯤에 이제 상대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지구에 낮아서 그 영국의 뭐 템즈강에 이렇게 얼어서 스케이트를 타는 그 그림이 그때 딱 그 태양의 흑점수가 굉장히 적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혹점이 적으면은 추운 건가요? 흑점이 적으면 태양 활동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양 활동이 약하면 그 태양의 빛 전자기파의 복사도 이제 줄어. 그럼 특별히 11년 주기가 네네. 이렇게 소주기 말고 큰 주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있나요? 네. 11년 주기가 이제 기본적인 주기고요. 한 110년 주기로도 또 이렇게 큰 또 사인 커브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기간에는 굉장히 없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이게 쭉 바닥을 활동이 치고 굉장히 있어요? 바닥을 오랫동안 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어요. 근데 그 기원을 왜 그런지를 이제 아직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태양 내부에 이제 솔라 다이나모라고 해서요.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나모라는 게 그 헬라어로 이게 어떤 폭발적인 힘, 에너지인데 그 태양 내부에서 태양의 활동을 결정짓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태양 내부를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수치 모델 같은 것들로 이제 예측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태양에서는 뭐 그냥 핵융합이 일어난다. 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네. 아닌가 보네요. 태양 중심에서는 핵에서는 이제 수소 4개가 이제 헬륨으로 바뀌는 그 핵융합 과정이 발생하고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에너지 소스고요. 그 에너지가 이제 빛의 형태로 주로 감마선이나 그 굉장히 짧은 파장의 빛의 형태로 이제 포톤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내부의 층을 이제 빛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해서 복사층이 있고요. 그 바깥은 이제 한 0.5의 솔라 태양 반경에서 이제 태양 표면까지는 광구라고 하는 표면까지는 대류층이라고 이제 컨벡션 우리가 이제 물 끓이면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태로 그 컨벡션에 의해서 대류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그 전달이 됩니다. 대류가 일어날 때 아까 플라즈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라즈마 전하를 띈 그 입자들이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잘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암페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또 다시 전기장을 만듭니다. 이 얘기가 계속 순환되는 사이클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류층 안에 굉장히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그 플라즈마의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특이한 게 또 사이클을 만들어요. 11년 주기를. 태양이 아까 흑점의 11년 주기라고 했잖아요. 흑점은 자기장이 강한 굉장히 뭉쳐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흑점 개수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건 태양 자기장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아니 근데 그 흑점이라는 게 거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복사되는 게 많이 없으니까 까맣게 보일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강하게 이제 자속 다발이 뭉쳐져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면 밑에서 뜨거운 플라즈마가 올라오는 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데요. 특이한 점이 이제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둡게 보여요. 그 말은 빛이 덜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체 태양 그 전자기파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가시광선은 흑점에서 약하게 보이지만 다른 파장대역의 빛들이 훨씬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흑점이 많으면 전체적인 태양 그 상수,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과연 이제 생명체가 뭐 우주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 있을까? 다른 태양계 같은 게 존재를 할 것이냐? 제2의 태양이 있을까?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게 된 이유가 사실 제가 금성을 이제 소개할 때 지구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금성에서도 물이 존재했을 거라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물이 과거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을 잃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했을까? 어떤 과정이 하나는 물을 보이고 하나는 물을 보이지 않는가? 그 차이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아주 최신식의 망원경을 갖고 제2의 지구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 엑소 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계 지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계 지구라고 얘기하는 그 정의가 지구 사이즈, 지구 매스예요. 지구 질량. 금성이 지구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찾았어요.
얘가 금성 같을지 지구 같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개의 정보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태양계를 연구하면서 우선은 지구가 존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낸 다음에 분명히 외계의 지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외계 행성 발견은 지금 재작년에 5,000개를 넘었어요. 확인된 외계 행성의 수가 5,000개를 넘었죠. 그리고 분명히 근데 그 안에서 제2지구가 없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우주는 넓고 별들도 그만큼 많고 별들마다 행성들이 다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일까 그리고 교신이 가능할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교신한다는 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제일 가까운 별도 4년을 가야 되는 제일 가까운 별만 하더라도 하니까 근데 계속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우주로 신호를 계속 인류가 보내고 있는데 언젠가 혹시라도 예, 그 외계에서부터 오는 신호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지 않을까. 근데 네,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강연이 있었어요. 오늘 수업 받는 친구가 한 2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손들 안에 한 10명 정도 들더라고요. 없을 것 같은 사람 손들 안에 또 10명 듣더라고요. 제가 오늘 정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실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두 분이 하신 말씀처럼 정말 지구와 같은 환경, 태양과 같은 그런 적당한 밝기, 그런 거는 정말 우리 은하와 우리 우주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신의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한 식이 있어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에 이제 계속 관측치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와 같은 적당한 온도와 밝기에 그런 별이 있을 확률, 별의 개수, 그 다음에 거기에 적당히 떨어진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이 있을 확률, 지구와 같이 적당히 골드락스 존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체가 적합한 행성 개수 이렇게 막 곱하기를 하면서 확률이 점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러한 지적 생명체가 우리와 통신할 만큼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높아질 확률을 딱 곱해요.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올라갈 것 같죠. 왜냐면은 우리 그렇게 과학기술을 가진 그런 지적 생명체가 그렇게 많은 은하와 많은 별들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랑 그만큼의 기술적인 수준이 높으면 올라갈 것 같죠. 마지막 순간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스스로 멸망할 확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기술 수준이 높으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해서 결국은 우리랑 통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자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금성도 그래가지고 잠깐만 그럼 금성도 그래서 옛날엔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자멸해서 땅 파보면 거기 컴퓨터를 붙여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게 저는 그때 그 드레이크 방정식 이렇게 막 배우다가 되게 놀랐던 게 이렇게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되면 우리 이제 냉전 시절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사례도 생길 수 있겠구나. 이게 잘 보존이 돼야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 연결이 되고 우리가 보이저나 파이오니어의 인간의 모습을 레코딩 담아서 보냈듯이 분명히 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텐데 보내놓고 싸우다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세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확률 계산이랑은 좀 별개의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심우주를 주제로 순수하게 사이언스 관점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우주 과학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천문연에서 두 분 그리고 여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한 분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재밌는 우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 과트새 2024년에 앞으로 이제 이번 편 말고도 2편이 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